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과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공학적으로 잘된 소프트웨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특징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인데요.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테스팅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거 다 좋은 얘기지만 사용자 수준에 무관하게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이건 사용자 수준을 무시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교환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공학적으로 잘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요? 고려해서 수준에 맞는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공학적으로 잘된 소프트웨어 특징을 보면 당연히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됩니다. 또 높은 신뢰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또 유지보수가 쉬워야 되겠죠. 또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또 테스트를 충분히 수행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자 수준과 무관하게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된다. 얘는 옳은 설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을 위해 개발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살펴보시죠. 자, 우선 ISO IEC의 9126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특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ISO라고 하는 것은 국제 표준화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또 IEC는 국제 전기 기술 협회를 이야기해서 품질의 특성들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ISO IEC 9126이었었는데 그것은 이제 폐기되고 ISO IEC 25000으로 지금 통합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ISO 9126에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라고 하는 이런 6개의 팩터 밑에 작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적합성, 얘는 25010의 품질 특성인데 신뢰성, 사용성에서 보안성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조해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을 위해 개발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확해야 되고 무결성이 있어야 되고 사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간결성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을 위해 개발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때는 정확성이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간결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워크스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건 앞 과목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워크스루와 인스펙션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먼저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유형에는 정적인 테스트와 동적인 테스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워크스루라고 하는 것은 검토 자료를 회의 전에 배포해서 사전 검토한 후 짧은 회의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리뷰를 통해 오류를 검출하고 문서화하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워크스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요구, 설계, 원시 코드 등 저작자 외에 다른 전문가 또는 팀이 검사해서 여기 전문가 또는 팀이 검사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공식적인 검토 기법이다. 그 외에 동료 검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웨어의 공학에서 워크스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인스펙션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스루를 발전시킨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이니까 여기 인스펙션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순서가 A, B, C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하였다가 출력 가능한 형태의 출력 순서의 결과가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메모리죠. 그래서 A, B, C, D가 된다면 A, B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푸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꺼내는 작업을 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팝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A, B, C, D가 나올 수 있냐 여러분. 자 보세요. A 집어넣고 A 푸시하고 A 빼면 되죠. 또 B 집어넣고 B 빼면 되고 C 집어넣고 C 빼면 되니까 A, B, C, D는 당연히 가능한 거죠. 자, D, A, B, C 보도록 하죠. 이 D, A, B, C는 D가 이제 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C와 B가 있는데 A가 팝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B, D, C라고 하는 거 뭐죠? 자, 우선 먼저 A 집어넣고 A 꺼내고 B 집어넣고 B 꺼내요. 그 다음에 어때요? C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D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D 꺼내고 C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B, D, C 가능하죠. B, C, D, A도 마찬가지죠. 자, 우선 B를 먼저 꺼내려면 A와 B를 집어넣어야죠. 그럼 B 꺼내고, 그 다음에 C 집어넣은 다음에 C 꺼내고, 그 다음에 D 집어넣은 다음에 D 꺼내고, 그 다음에 A 꺼내내면 되니까 B, C, D, A도 가능하니까 이번에 D, A, B, C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삽입하고 삭제를 하죠. 맨 위에 얘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데이터가 삽입이 된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탑은 탑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삭제될 때는 탑은 탑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이 n보다 클 때 얘는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는 거죠. 오버플로우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고요. 얘는 나중에 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 first in, last out의 구조를 갖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스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A, B, C, D로 정했을 때 스택에 입력했다가 출력 가능한 출력 결과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2번에 D, A, B, C가 틀린 답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죠. 다음 트리에 차수와 단말 로드의 수가 얼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트리에서 우리가 단말 로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말 로드다 이런 트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말 로드는 더 이상 맨 밑바닥에 있는 얘를 우리가 단말 로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노드를 우리가 단말 로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디그리는 이 트리에서 자녀의 수가 가장 많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트리를 보게 되면 자녀의 수가 전부 2개 아니면 1개죠. 그러니까 차수는 무조건 2예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그런데 터미널 노드, 이 단말 노드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없는 노드가 되니까 D는 자녀가 없지요. 또 F 자녀 없지요. 그 다음에 G 자녀 없지요. H 자녀가 없으니까 DFGH를 우리가 단말 로드다 해서
단말 노드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차수가 2고 단말 노드가 4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녀가 있는 노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라든지 B라든지 C라든지 E라든지 이런 자녀가 있는 노드를 우리는 간노드라고 하고, 자녀가 없는 D와 그 다음에 F와 G와 H를 우리가 단노드, 단말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돼서요. 얘는 트리의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트픽스로 표현된 방식은, 표현된 연산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 연산식의 표현 방법에는 전위 표현 방법이 있죠. 우리가 프리픽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위가 있죠. 인픽스다 이런 게 있고,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후위, 포스트픽스다라고 하는 거죠. 이 후위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가 맨 뒤로 가 있는 거고, 전위는 연산자가 맨 앞으로 가 있는 것이고, 후위는, 중위는 연산자가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위라고 하면 이렇게 연산자가 앞에 있는 거고, 중위는 연산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고, 후위는 연산자가 이렇게 뒤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3, 4 곱하기 5, 6 곱하기 더하기가 되니까요.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니까 더하기 5 곱하기 6이 되는 이러한 연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2가 되고 얘가 30이 되고 플러스 하니까 42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산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자, 중위표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가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위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가 맨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위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가 뒤에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표기법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 5 곱하기 6을 더한, 그래서 답이 42가 되는 이러한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테스트와 디버그의 어떤 목적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인데, 뭐 간단한 문제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디버그라는 게 뭐예요? 벌레를 잡는 거잖아요. 오류를 수정하는 이러한 작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디버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찾는 작업이고,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의 문제였습니다. 자, 테스트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버깅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테스트와 디버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찾는 작업이고, 디버깅은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이 DRM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얘는 디지털 라이트스 매니지먼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자,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강의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RM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권리 관리죠. 디지털 권리 관리는 출판자 또는 저작권자들이 배포한 디지털 자료나 하드웨어 사용을 제어하고 이를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사용하는 기술을 총칭할 때 DR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에는 DRM 컨트롤러가 있는데, 얘는
배포된 콘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이런 컨트롤하는 거죠. 패키저가 있는데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형태로 묶어서 암호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콘텐츠 분배자가 있는데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곳, 장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콘텐츠 분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클리어링 하우스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저작권 라이선스의 중개 및 발급을 수행하는 곳인데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내용을 근거로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산하고 분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클리어링 하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DRM에 관련된 설명이 틀린 것은 디지털 콘텐츠와 디바이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제조업자, 저작권자, 출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제어 기술을 이야기한다. 또 디지털 미디어의 생명 주기가 발생하는 동안 사용 관리, 과금, 유통 관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랬고 4번에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전자적인 보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법 유통과 복제 방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니까 DRM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았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죠.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서 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SCM에서 개발 비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4번에 프로젝트 개발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답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지만 한번 보지요. 이 형상 관리 SCM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소프트웨어 변경 원인을 찾아내고 제어하면서 적절히 변경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담당자에게 통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단계에 적용되는 활동이며 당연히 유지 보수 단계에서도 수행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을 최소화한다. 제가 지금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관리 항목에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계획, 분석서, 설계서, 프로그램, 테스트 케이스 등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상 관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당연히 높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개발 비용은 형상관리 항목 SCM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과 같은 레코드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진 검색 방법으로 14를 찾는 이러한 문제인데 몇 번 만에 찾겠느냐 횟수를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선 먼저 얘가 정렬이 되어 우선 이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진 검색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 정렬부터 해야 되겠죠. 얘는 정렬이 되어 있죠. 1부터 15까지. 그러면 1 플러스 15를 해서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1 플러스 15를 해서 2로 나눠주니까 8이 되죠. 근데 우리가 찾는 수는 지금 14라는 얘기죠. 14는 뭐보다 커요? 8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렬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 있는 건 무시하면 되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따져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보다 하나 위에 올라가서 9에서 15까지를 따져주고 또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나요? 얘가 24니까 10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수는 지금 14란 말입니다. 그러면 14는 12보다 크니까 또 왼쪽은 무시하고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13 더하기
13 더하기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14가 되니까 3번 만에 자료를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진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반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는 수가 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적다 하면 왼쪽에 있는 거니까 반대쪽은 무시하고 절반씩 쫓아나가면서 검색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레코드가 구성되었을 때 이진 검색으로 14를 찾는 경우는 3번 만에 찾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빌드 자동화 도구에는 안트라든지 그라들이라든지 제이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강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죠. 빌드 자동화 도구, 빌드란 소스 코드 파일들을 컴파일한 후에 여러 개의 모듈을 묶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이러한 빌드를 포함해서 테스트 및 배포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우리가 빌드 자동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애자일 환경에서는 하나의 작업이 마무리될 때마다 모듈 단위로 나누어서 개발된 코드들이 지속적으로 통합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통합 개발 환경에서 빌드 자동화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드 자동화 도구에는 안트, 메이크, 마븐, 그라들, 제이킨스 등이 있는데 제이킨스와 그라들이 가장 대표적인 빌드 자동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안트라고 하는 것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빌드 도구입니다. 메이크는 유닉스 계열에서 쓰는 빌드 도구 프로그램이고요. 마븐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치사에서 안트의 대안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치 안트와 마븐의 차이점은 안트는 소프트웨어 빌드 프로세서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이고요. 마븐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도구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이킨스라고 하는 것은 저 빨간색 글씨를 잘 봐주세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빌드 자동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강의 교환들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들을 보죠. 이 그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형태의 자동화 도구로 안드로이드 앱 환경 개발 환경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또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프로그인을 설정했을 때 자바, C, C++, 파이썬 등의 언어에서도 빌드가 가능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라들은 실행 처리할 명령들을 모아서 태스크를 만든 후에 태스크 단위로 실행을 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태스크를 재사용하거나 다른 시스템의 태스크를 공유할 수 있는 빌드 캐시 기능을 지원하므로 빌드의 속도를 향상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드 자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4번에 제이킨스는 글러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4번은 그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이킨스는 앞에 설명했지만 자바 기반이잖아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면 정답이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화이트 박스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 테스트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강의 교환을 보시면서 이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뭐냐? 우선 한번 보시죠. 소프트웨어 혹은 제품의 내부 구조 동작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테스트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거죠.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컴포넌트 등의 로직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요구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얘는 누구예요? 개발자 관점의 테스팅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가 화이트 박스 테스트다. 그러니까 화이트 박스 테스트 하면 개발자 관점, 개발자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블랙박스라고 하는 건 그럼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화이트 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자, 화이트 박스 테스트 이해를 위해 논리 흐름도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이용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오류를 찾는 동적 테스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구조를 프로그램에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당연히 개발자가 어떻게 이런 걸 오류 같은 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테스트 데이터를 해서 검증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알파, 베타 테스트에 대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테스트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알파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는 전부 인수 단계에서 하는 이러한 테스트죠. 자, 큐안을 보시도록 하죠. 우선 단위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단위 모듈, 서브루틴 등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든지 자료 구조라든지 실행 경로라든지 오류가 제대로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에 보면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알파 테스트는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하는 거고, 베타는 사용자가 확인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의 한 종류고요.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 앞에서 하는 거고, 베타 테스트는 사용자 앞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내용, 사용자들이 하는 테스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라, 얘는 인수 테스트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테스트 오라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샘플링, 얘는 오라클의 특정한 몇몇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들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입니다. 여기 몇몇의 테스트 케이스가 샘플링이죠. 그 다음에 토탈 오라클,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얘는 참 오라클을 얘기하는데 여긴 토탈 오라클이니까 얘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테스트 케이스 입력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입력값에 대해서는 경험, 추정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오라클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검사,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테스트 케이스의 수행 전과 후의 값이 동일한지 일관성을 검사하는 이러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의 교환 한번 보시죠. 자, 테스트 오라클이다 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기법을 우리가 테스트 오라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트루 오라클, 참 오라클이라고 하죠. 모든 입력값에 대해 적합한 결과를 생성해서 발생한 오류를 모두 검출할 수 있는 오라클이에요. 주로 항공기라든지 인베디드라든지 발전소의 소프트 업무에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일관성 검사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이 있을 때 수행 전과 수행 후의 결과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오라클, 이런 걸 우리가 일관성 검사 오라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오라클은 몇 개의 샘플의 입력값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이러한 오라클로서 게임, 오락, 업무용 이런 것들을 하죠.
휴리스틱은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한 오라클로서 경험치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입력값에 대해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정으로 휴리스틱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오라클을 우리가 휴리스틱 오라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테스트 오라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얘가 되겠죠. 얘는 토탈 오라클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근데 모든 테스트 입력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은 어때요? 트루 오라클, 참 오라클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돼서 답은 2번에 토탈 오라클이다. 얘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EAI다.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의 구축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 EAI의 구축 유형에는 허브 앤 스포크가 있고요. 메시지 버스가 있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저 1번의 트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계층 구조를 이런 거를 우리가 트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답은 뭐 한눈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자, EAI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기종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P2P,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다라고 하는데 얘는 1대1로 어때요? 단순 통합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변경 및 재사용은 어려운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브 앤 스포크죠. 얘는 중앙에 이렇게 허브가 있어요. 얘는 중앙 집중식이 되는 거죠. 문제는 간단하고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허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스포크에 장애가 일어난다. 여기 전체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이러한 중앙 집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버스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두어서 연기하는 뛰어난 확장성과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메시지 버스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허브 앤 스포크와 메시지 버스 간의 통합 방식이 혼합된 이러한 방식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축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트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트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프리오더로의 다음 트리 운행법으로 운행할 경우 5번째로 탐색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 프리오더다라는 것은 얘는 전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가 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루트,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중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오더를 얘기하는데 이 인오더라고 하는 것은 레프트, 루트, 라이트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레프트, 라이트, 루트가 가장 뒤에 있어서 얘는 후의식이다. 루트가 가운데 있어서 중의식이다. 루트가 앞에 있어서 전이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전이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루트, 레프트, 라이트 방식으로 찾아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 B, D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B, D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E 이렇게 나가니까 5번째 하면 A, B, C, A, B, D, C, E가 되니까 E가 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트리의 운행법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 운행법은 산술식의 표기법과 연관성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스트픽스, 인픽스, 프리픽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진 트리의 운행법에 프리오더 운행은
당연히 루트가 제일 위에 가는 거예요. 루트. 그 다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로 가는 거죠. 인오더라고 하는 것은 레프트, 루트, 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는 루트가 맨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루트의 위치에 따라서 전이냐, 중이냐, 후이냐. 그래서 풀이냐, 인이냐, 포스트냐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얘를 프리오더로 운행해 본다면 A가 제일 먼저겠죠. 루트니까. 레프트니까 B고요. 그 다음에 또 레프트가 있으니까 D고요. 그 다음에 루트인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FH 이렇게 나갈 테니까 문제에서 5번째라고 했으니까 A, B, C, D, C, E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E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기 자료에 대해 삽입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할 경우 이례전 후의 결과는 어떠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얘는 삽입정렬이 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 이런 건데, 자, 삽입정렬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 8, 3, 4, 9, 7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처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3, 8, 4, 9, 7입니다. 얘가 1회전이죠. 얘가 1회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2회전 하면 어떻게 되냐? 요 세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8, 9, 7이 되는 거죠. 3회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요 네 개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3, 4, 8, 9, 7 그대로 나가네요. 4회전 하면 이제 5번째까지 가서 정렬을 해서 이제 4회전 하게 되면 3, 4, 7, 8, 9 이렇게 정렬이 끝나는 이러한 내용이 되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뭐예요? 1회전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 3, 8, 4, 9, 7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1회전에 어때요? 얘는 지금 요걸 가지고 정렬했죠. 그 다음에 2회전은 요걸 가지고 정렬했죠. 3회전은 요걸 가지고 정렬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정렬이 끝난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다행히도 1회전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더 빨리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3, 8, 4, 9, 7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중 단위 테스트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단위 테스트 도구에 대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보시죠. 자,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단위 모듈, 서브루틴 등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우리가 단위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테스트 스톱은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하향식이다. 드라이버는 뭐예요? 상향식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 스톱에서는 하향식, 드라이버에서는 상향식이다 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들은 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위 프레임워크의 유니트의 종류에는 J 유니트, CPP 유니트, N 유니트, HTTP 유니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 X 유니티가 뭐냐?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작성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테스트마다 예상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자동화된 해법으로 처리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X 유니티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몰토크에서 처음 적용되었다가 자바용 J 유니티, C++용의 CPP 유니티, NET용의 N 유니티, HTTP용의 HTTP 유니티 등 다양한 언어에 적용하면서 이걸 통칭해서 X 유닛이다 이렇게 통칭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CPP라든지 HTTP라든지 JUnit는 있지만 LGP 유니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XUnit에는 JUnit, CPP 유니티, NUnit, 그 다음에 HTTP 유니티 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LGP 유니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다음 문제 보시죠. 소프트웨어 제공하기,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비해 갖는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소프트웨어 제공하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다시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새로 만들면 더 깔끔하고 좋을 텐데 다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개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제공학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에 다시 개발하는 것에 비해 장점으로 개발 시간이 증가한다면 뭐하러 제공학을 쓰겠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되지. 자, 차려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또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유지보수와 품질의 향상을 기하려는 거죠. 또 하여튼 이 제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런 거죠. 그래서 재활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재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소프트웨어 제공학이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비해 갖는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위험 부담을 감소하죠. 왜냐하면 새로 개발하다 보면 그 개발이 실패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 리스크로부터 감소가 되죠. 또 비용은 당연히 절감하고요. 시스템 명세 오류 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개발 시간의 증가다. 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공항을 이용하면 개발 시간과 비용은 당연히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시간의 증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이다라고 해요.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동적 프로그래밍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뭐 욕심쟁이 알고리즘, 그다음에 뭐 백트래킹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분할 정복 방법이다. 디바이드 앤 컨큐어다라고 하는 건데 큰 문제를 보다 작은 문제로 해결하면서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인데 이게 바로 동적 계획법에 쓰는 거죠. 이 동적 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단계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서 점차 상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상향식 접근 방식을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탐욕 알고리즘, 즉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탐욕 알고리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얘는 완벽한 해결책보다는 그냥 차선책을 목표로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해를 찾는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욕심껏 담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트래킹 방법은 어떤 문제의 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깊이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트리로 구축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백트래킹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스태틱 블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내용이죠. 자, 스택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메모리에 적재될 때 수행되는 코드 그룹을 의미할 때 우리가 스태틱 블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틱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기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얘는 디바이드 앤드 컨큐어. 그 다음에 그리디는 저게 뭐예요? 욕심쟁이죠. 그 다음에 백트래킹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동적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등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의 스태틱 블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알고리즘을 조금만 좀 보신 분들이라면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 과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